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나라가 있을까요? 캐나다 항공우주 전문지 기자 에밀리 톰슨은 한국의 11년간 발사 실패 기록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첫 발사 실패 후 자세 제어 기술 87% 향상, 2018년 두 번째 실패 후 추진체 효율 94% 개선, 2021년 부분 실패 후 궤도 정밀도 5배 증가.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부했고 학습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 1위 궤도 진입 정밀도, 100% 국산 기술, 그리고 우주 강대국들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발전 속도였습니다. 에밀리는 묻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운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11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항공우주 전문지 스페이스 인사이트의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책상 위로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자체 개발 발사체로 위성 궤도 진입 성공.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화면을 끄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흥미로운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편집장 마이클이 제 옆을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한국 발사 봤어? 가볍게 축하 기사 하나 써줘. 500단어면 충분해. 그의 목소리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10년 넘게 시도하다 겨우 성공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였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13년부터 계속 실패했던 나라였거든요. 첫 번째 발사는 폭발했고, 두 번째는 궤도 진입 실패, 세 번째는 위성 분리 오류. 업계에서는 한국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어요. 열심히 하는데 기술이 부족한 나라라고요. 동료 기자 제임스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디어 성공했네. 11년 만에. 나사는 1960년대에 이미 해냈는데 말이야. 사무실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늦었지만 축하해줘야지, 노력은 인정해줘야지, 그런 분위기였죠. 저는 간단한 기사를 쓰기 위해 공식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궤도 진입 성공률 100%, 위성 13개 정상 작동, 목표 궤도 오차. 잠깐, 이 숫자가 맞나요? 236m.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36m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나사의 평균 오차가 900m에서 1200m 정도인데 한국이 첫 성공해서 236m라고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측정 오류 아닐까? 너무 정확한데?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이 숫자 잘못 발표한 거 아냐? 확인해봐. 저는 유럽 우주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제3자 추적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독립 검증 결과도 동일했어요. 238m. 거의 똑같았죠.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지나가길래 불렀어요. 이거 좀 보세요. 한국 발사체 정밀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첫 성공은 늘 운이 따르는 법이야. 다음엔 어떨지 모르지. 하지만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1년간 실패만 하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준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과거 발사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00단어 축하 기사를 쓰려던 계획은 이미 잊었죠. 한국의 발사 데이터를 밤새 분석했어요. 커피를 4잔이나 마셨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나사의 최근 5년 평균 궤도 진입 오차는 920m, 유럽 우주국은 1100m에서 1500m, 일본은 800m에서 1300m, 중국은 1600m에서 3000m였죠. 그런데 한국은 236m였어요. 첫 성공에서요. 제임스가 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그냥 운이었다니까.
다음 발사 때 보면 알겠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완벽한 숫자였거든요. 저는 발사 궤적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놀랍게도 공개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대부분 나라들은 이런 정밀 데이터를 숨기는데 말이죠. 그래프를 열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궤도 진입 곡선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완벽했죠. 실제 발사에선 항상 미세한 떨림이나 보정 흔적이 남는데 한국 데이터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편집장 마이크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야 해요. 이건 초보자의 발사가 아니에요. 그는 안경을 벗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긴 한데. 그래서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의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11년 동안 실패만 하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주죠? 제 동료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외국 기술 도입한 거 아냐? 러시아나 유럽에서 부품 사온 거라든지.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발표 자료를 보면 100% 자체 제작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저는 부품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엔진, 추진체, 제어 시스템, 센서,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 전부 한국산이었어요. 수입 부품은 단 하나도 없었죠. 이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검증된 외국 부품을 섞어 쓰는데 말이에요.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00% 자체 제작? 그건 마케팅이야. 진짜로 전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기로요. 한국이 11년 동안 실패했다면 그 실패 기록 속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발사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우주데이터센터 아카이브에서 2013년 첫 발사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파일을 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실패한 발사였지만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어요. 단순히 실패했다가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 전부 기록돼 있었죠. 저는 2018년 두 번째 발사 기록도 찾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실패 원인 분석이 연구 논문 수준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실패 이후 자세 제어 기술이 급격히 향상됐고 2018년 실패 이후 추진 효율이 2배 가까이 개선됐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500단어 기사로는 부족해요. 이건 제대로 파야 할 이야기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줄게. 제대로 파봐. 그날 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이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모든 발사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에 집중했어요. 실패 속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2013년 나로호 첫 발사 실패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발사 137초 만에 추진체가 조기 종료됐죠. 대부분 나라들은 이런 실패를 간단히 발표하고 넘어가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3개월 후 발표된 실패 분석 보고서가 무려 847페이지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어요. 단순히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온도 변화 0.3도 단위까지 기록하고 진동 패턴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하고 심지어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던 신호들까지 역추적했더군요. 그리고 2018년 데이터를 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2013년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개선돼 있었어요. 자세 제어 시스템은 87% 향상됐고 추진체 안정성은 94% 개선됐죠. 제임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실패하면 고치는 거지. 하지만 저는 반박했어요. 아니야, 이건 단순히 고친 수준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재설계한 거라고. 2021년 부분 실패 기록도 찾았습니다. 이번엔 위성이 목표 궤도보다 약간 낮게 진입했어요.
기술적으론 실패지만 위성은 작동했죠. 한국은 이것도 실패로 분류하고 2800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성공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저는 패턴을 확실히 봤어요. 2021년 문제였던 궤도 정밀도가 5배 개선됐고 위성 분리 타이밍 오차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체계적으로 실패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만들었어요. 세로축에는 실패 연도, 가로축에는 기술 항목을 배치했죠. 그리고 각 실패 이후 개선율을 표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완성됐을 때 명확한 상승 곡선이 나타났어요. 사라가 제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대답했죠. 실패 학습 곡선이야.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졌어. 마이클이 다가와 그래프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기사감이 아니야. 이건 연구 논문감인데.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1년간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11년간 준비한 나라였던 거구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였고 좌절이 아니라 교과서였던 거죠. 서울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물어볼 질문을 정했습니다. 당신들은 실패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활용했습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호텔에 짐만 풀고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락했어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언론 인터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로 충분하실 겁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고 11년간의 여정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고 썼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 대덕 연구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점심시간에 자주 온다는 곳이었죠. 누군가 이야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노신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연구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은퇴자 출입증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항우연에서 일하셨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지금은 후배들 돕는 정도죠.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취재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터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억일 뿐이에요. 제 이름은 이진용입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나로호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가장 많이 실패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진용 박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2013년 첫 실패 때 우리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10년 준비가 137초 만에 끝났거든요. 언론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했고 예산은 삭감 위기였죠. 하지만 우리 팀장이 회의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버리지 말고 기록하라. 다음 세대가 이 데이터로 성공할 것이다.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실패 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847페이지였죠. 3개월 동안 팀원 40명이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실패의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잖아요. 이 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실패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예산도 적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서 최대한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권리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패를 더 철저히 분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2018년 두 번째 실패는요? 이 박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아팠죠.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돼 있었어요. 실패 분석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거든요. 2800페이지 보고서가 2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보고서는 지금 성공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를 밟고 올라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성공은 11년간의 실패가 만든 건가요? 이 박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11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기술 기사가 아니라 인간 승리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이진용 박사님은 다음날 저를 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현직 엔지니어 몇 명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비공식 자리지만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카페에 도착하니 30대로 보이는 엔지니어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서입니다. 2021년 발사 때 추진 제어팀에 있었고 2023년 성공 때는 주 담당이었어요. 저는 바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2년 만에 그렇게 큰 개선이 가능했나요? 박준서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가 말했죠. 그건 2021년 실패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놀랐어요.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거의 매뉴얼 수준이었거든요. 모든 실패 지점마다 원인, 분석, 대안, 그리고 다음 시도 때 체크할 항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서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걸 실패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선배들이 넘어진 곳을 우리는 미리 알고 출발하는 거죠. 옆에 앉은 여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궤도 제어팀이에요. 저희 팀에는 2013년 실패 때부터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년치 실패 데이터죠. 이수진 씨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매 실패마다 어떤 변수가 문제였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화 과정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실패가 두렵지 않았나요? 세 번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저는 최동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남긴 데이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최동혁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2018년 실패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울었어요.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분석했는지 보였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0.01도 온도 변화까지 추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유산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배들의 고통이 제 성공의 밑거름이 된 거죠. 박준서 씨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해부했습니다. 마치 의대생이 해부학 공부하듯이요. 이수진 씨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2013년 발사 137초 시점의 진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3년 같은 시점이에요. 거의 동일한 패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37초가 위험 구간이라는 걸. 그래서 사전에 진동 상쇄 장치를 보강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선배들의 실패 덕분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였어요. 실패한 세대가 성공할 세대를 위해 길을 닦아놓은 거죠. 최동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외국 기자님은 우리 성공을 놀라워하시지만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11년간 준비했으니까요. 실패가 우리 스승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 그게 바로 진짜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엔지니어들에게 받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첫 발사 실패 위성의 비행 로그였어요. 발사 137초 만에 추진체가 멈췄지만 위성 자체는 한동안 작동했더군요. 로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자가복구 시도 프로그램이었어요. 위성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지만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12번이나 했더군요. 저는 이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3년 위성에 자가복구 코드가 있었나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어요. 네, 있었습니다. 당시엔 실패했지만 그 알고리즘이 지금 성공의 핵심입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두 개의 코드를 나란히 보여줬어요. 왼쪽은 2013년, 오른쪽은 2023년 코드였죠. 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본 로직은 똑같아요. 10년 전 선배들이 만든 자가복구 알고리즘의 뼈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을 붙인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이미 이 기술 개념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엔 하드웨어가 따라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설명했어요. 2013년 팀은 실패할 걸 알면서도 자가복구 코드를 넣었어요. 언젠가 쓸모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10년 후 우리가 그걸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실패한 발사 속에 미래의 성공 코드가 이미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요. 그날 오후 이진용 박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왜 100% 국산 부품을 고집하셨나요? 검증된 외국 부품을 쓰면 더 쉬웠을 텐데요. 이 박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5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핵심 부품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죠. 미국에도 요청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주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고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거절당한 그날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37만 개 부품을 전부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죠. 미친 결정이었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11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실패 속에 미래를 심은 사람들, 거절당한 경험을 자립의 동력으로 바꾼 사람들이 만든 필연이었죠. 저는 노트북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실패가 만든 완벽함.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과학사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진용 박사님이 소개해준 분이었죠. 이분을 만나면 한국의 실패 문화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국과학기술사 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름은 정민호였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제 질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말했어요. 왜 한국이 실패를 이렇게 철저히 분석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한국은 실패할 권리조차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교수님은 연표를 가리켰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보세요. 식민지 시기입니다. 이 시기 한국인은 자기 이름으로 발명할 권리도 없었어요. 모든 성과는 지배국 것이 됐죠.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요. 정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이었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기술은커녕 먹을 것도 없었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술 종속 시기였죠. 모든 핵심 기술을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려 하면 선진국들이 막았어요. 그럼 실패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실패는 사치였습니다. 실패하면 예산이 끊겼고 다시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죠. 실패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의 강점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죠.
실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더 철저히 분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실패 분석 문화로 이어진 건가요? 정확합니다. 정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예산받고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프로그램 전체의 종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나로호 실패 때도 그렇게 상세한 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847페이지 보고서는 생존 본능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했어요. 다음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요. 정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실패한 순간부터 분석이 시작되고 학습이 시작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 작성이 시작되죠. 그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실패 문화는 역사가 만든 거였어요. 빼앗긴 권리, 전쟁의 폐허, 기술 종속의 경험. 그 모든 아픔이 실패를 절대 낭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든 거죠. 정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만 한국은 실패에서 미래를 만듭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기술 성공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요. 토론토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성공 스토리로는 담을 수 없었죠. 편집장 마이클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에밀리, 한국 기사는 언제 나와? 이미 2주가 지났어.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이클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이건 실패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공이 아니라요.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11년간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는 한 번도 낭비되지 않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2013년 137초 만에 끝난 첫 발사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그 137초의 데이터가 847페이지 분석 보고서가 됐고 그게 10년 후 성공의 교과서가 됐다고 적었죠. 이진용 박사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버리지 말고 기록하라. 다음 세대가 이 데이터로 성공할 것이다. 그 한 문장이 한국 우주기술의 철학이었다고 썼어요. 박준서 엔지니어의 증언도 넣었습니다. 선배들이 넘어진 곳을 우리는 미리 알고 출발했다. 이수진 엔지니어가 보여준 10년 전과 지금의 코드 비교도 상세히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민호 교수님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할 권리조차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더 철저히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문장을 기사의 핵심으로 배치했어요. 새벽 3시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실패가 만든 완벽함 한국 우주기술 11년의 비밀. 마이클에게 보내기 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건 축하 기사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역사의 상처를 기술로 승화시킨 이야기였죠.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해부한 용기,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임감, 11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집념.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기사를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이건 다큐멘터리야. 일면에 실어야겠어. 기사가 나간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첫날 온라인 조회수가 50만을 넘었고 나사 공식 트위터에서 공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럽 우주국에서 왔어요. ESA 국장이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실패 분석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문서화하는 방법론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세대 간 기술 전수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실패 데이터를 교과서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혁신적이라고 했어요.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기사 때문에 국제우주 컨퍼런스 주제가 바뀌었대. 이번 주제가 실패로부터의 학습이래.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주 수요일 김철수 박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기사 덕분에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걸 세계가 인정해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 후 저는 국제우주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행사였죠. 제 세션 제목은 실패의 가치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우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사, ESA,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중국 CNSA, 일본 JAXA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했죠. 저는 이진용 박사님, 박준서, 이수진, 최동혁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풀어놓았습니다. 847페이지 실패 보고서, 10년간 축적된 실패 데이터,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교과서, 그리고 실패할 권리조차 없었던 나라의 생존 전략. 발표가 끝나자 러시아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국가 기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공유하는군요. 그게 차이를 만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분석했죠. 중국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정민호 교수님의 말을 인용했어요. 한국은 실패할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더 소중히 다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나사 국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법을 보여줬네요. 배워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는 것들이었죠. 기사에는 ESA의 실패 문서와 시스템 도입 계획, JAXA의 세대 간 기술 전수 모델 연구, 나사의 투명한 실패 공유 정책 검토를 담았습니다. 한국의 11년 실패 기록이 세계 우주 산업의 교과서가 되고 있었어요. 토론토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실패했던 기사 기획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거절당한 기획, 2017년 중도 포기한 취재, 2019년 편집장에게 퇴짜 맞은 아이디어들. 저는 그동안 이 실패들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나의 실패 분석 노트. 각 실패마다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개선할지 적기 시작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했던 것처럼요. 제임스가 제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실패들을 기록하는 중이야. 언젠가 쓸모 있을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취재는 단순히 좋은 기사를 쓴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꿨죠. 실패를 대하는 태도, 배움에 대한 자세,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 6개월 후 저는 스페이스 인사이트를 떠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실패가 만든 완벽함 한국 우주기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진짜 부제는 따로 있었죠.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법.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책이 나온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첫 장을 이진용 박사님께 헌정했어요. 실패는 데이터다라는 그분의 말과 함께요. 한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때 박준서, 이수진, 최동혁 엔지니어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물을 줬어요. 2023년 성공 발사 때 실제로 사용된 볼트 하나였죠.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 볼트는 2013년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설계된 겁니다. 10년의 학습이 담겨 있어요. 당신 책처럼요. 저는 그 볼트를 지금도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실패가 어떻게 완벽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민호 교수님이 책 출간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에밀리 씨, 당신은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움이죠. 맞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이제 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한국이 11년간 증명했듯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패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실패조차 다음 세대의 성공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게 바로 실패가 만든 완벽함입니다.